국내 굴지의 방산 대기업들이 엑소슈트, 근력 증강 수트라는 걸 개발했어요. 아이언맨 같은 거예요? 길게 잡아야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가장 주목해야 될 K방산을 꼽자면 1조 5천억 달러.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돈입니다. 미국 국방 예산이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로 증액이 되는데요. 이에 맞서 유럽도 경쟁적으로 군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 어떤 무기들을 더 수출을 할 수 있을까요? K방산의 위력은 어떤지 대한민국 방위사업학 박사 1호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전 세계가 지금 K방산에 열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산주 주가도 막 치솟고 있어요. 사실은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일반인들이 조금 당황해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이렇게 전차나 자주포 수출도 잘하고 무기 수출 잘한 거 아니야? 하시는데,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2022년 이전까지는 단 한 대의 전차도 수출을 못했어요. 그랬나요? 네. 우리가 전차를 수출하게 된 게 네. 2022년 첫 사례입니다. 그럼 그때 이제 최고의 가성비, 납기일도 빠르고 이거를 홍보를 해가지고 계약을 따낸 거고. 그럼 2022년 이전에는 우리가 가성비, 계약 이행 능력이나 무기의 우수한 성능이 없었냐? 그건 그것도 아니란 아니잖아요. 말이에요. 그러면 2022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자면 지금의 이 K방산의 질주는 우리 K방산의 독보적인 경쟁력도 있지만 사실 전쟁 특수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돌아가면 1990년대 구소련이 붕괴가 됐어요. 이제 러시아가 등극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한 20년에서 30년 가까이 전 세계는 탈냉전 기저하에서 군비를 축소하던 시절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앞다퉈 자국의 방위산업 기반 역량과 군비를 축소하는 데 열을 올렸는데, 반세기가 넘도록 매년 해마다 국방비를 증액하고 방위력을 증강했던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북한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 수출을 하려는 목적도 아니었고, 지금에 들어서서 보니까 이게 수출 효자 산업이 되었고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산업계에서는 푸틴한테 감사패라도 줘야 되는 거 그래요? 아니냐. 푸틴 다음에 이어서 김정은부터 김정일, 김일. 그러면 이렇게 전쟁 특수를 어쨌든 맞이했는데 저희가 가성비가 엄청 높잖아요. 에이브럼스나 독일 레오파르트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뭐 180억, 3배, 4배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빠르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 한 어느 정도로 비교를 하면 될까요? 그 능력을. 레오파르트 전차가 정확하게 따지면 3.5세대 전차예요. 대당 가격이 200억에서 250억 정도 합니다. K2 전차는 3세대 전차고, K2 전차를 우리 한국 육군이 96억에서 98억에 납품받았어요. 100억 언더예요. K2 전차 2대, 3대 살 돈으로 레오파르트 전차를 사야 되는 엄청난 가성비. 성능은 사실 견주어 보면 엇비슷하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그래요? 대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K2 전차는 실전 투입 경험이 없죠. 사실은 무기체계의 가장 중요한 게 레퍼런스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어찌됐든 압도적인 가성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게 주요 장점이고, 또 하나는 좀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는데, 독일 정부 입장에서는 레오파르트 전차를 연간 50대 이상 생산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수준을 해놓고 1년에 8대밖에 못 만들었던 진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왜 8대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군사 강대국이라고 불렸던 독일이 예전에 그런 군사 강대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연간 K2 전차를 100대 이상 생산하거든요. 총알 배송이라고 할 정도로 네. 뭐 안 되면 우리가 유스드 사용하고 있는 전차를 신품과 동일한 성능을 갖추도록 해서 그거를 이제 전쟁 중인 나라는 빨리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하면 뭐합니까? 그쵸. 당장 사용 못하면 무용지물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지금의 이러한 K방산의 가성비나 계약 이행 능력을 앞지를 수 있는 우리보다 경경 우위에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지금 그렇게 못해요.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 K2 전차와 K9 자주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차랑 자주포는 어떻게 싸우죠? 사실 전차랑 자주포가 전차랑 자주포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차는 120mm 포탄으로 싸우는 거고요. 자주포는 155mm 포탄으로 싸우는 거예요. 전차나 자주포를 아무리 많이 만들고 아무리 잘 만들어도 포탄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미국이 한 해에 155mm 포탄을 얼마나 생산하는지 아십니까? 미국 내부에 있는 공장에서요? 네. 1000개. 대략 10만 발에서 15만 발을 생산해요. 택도 없는 숫자를 근데 얘기했네. 우리나라는 풍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풍산이라는 회사는요 155mm 포탄만 보면 연간 30만 발에서 35만 발을 생산해요. 한 회사에서요? 네. 미국 전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하네요. 근데 사실 풍산의 주요 관계자분이 네. 이건 방송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유사시 더 할 수 있다? 50만 발에서 55만 발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미국조차도 연간 155mm 포탄을 10만 발에서 15만 발 내외를 생산하는데 그거밖에 생산 못 하는데 우리나라는 무려 30만 발에서 35만 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면 정말 대단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패키지 딜 방식이 굉장히 주요했는데 무기를 제공받으면서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기술 습득 효과와 그 다음에 현지에서의 고용 유발 창출, 효과, 네. 산업 파급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일석삼조죠. 우리나라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더해서 플랜트 수출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공장을 설립해주고 그리고 공장 내부에 있는 파실리티, 생산 설비까지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들어가는 거죠. 풀 패키지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바운더리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캐나다도 60조 원짜리 CPSP 독일로 하여금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을 캐나다에 지어주는 조건으로 잠수함 도입 사업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차 공장을 지어달라고 지금 캐나다 정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무기 방산에 대한 국방 영역만이 국한되는 게 아니다. 다른 타 산업과의 영역까지도 해서 큰 틀에서 빅텐트로 간다.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나라가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근데 특히 주목해야 될 게 독일인데 우리의 주요 경쟁 상대이기도 해요. 근데 그 둘은 워낙 방산 규모가 크잖아요. 사실 우리가 비교할 수조차도 없죠. 그쵸. 이제 몇 년 전에 호주 정부에서 차기 전투 장갑 차량 도입 사업이 있었어요. 이것도 수조 원대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었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최종 2개 회사가 이름을 올립니다. 독일의 라인메탈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한화가 경합을 했어요. 당시 제가 독일 라인메탈 관계자하고도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한국의 한화라는 기업이랑 비교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감히 해보십시오. 우리를. 독일이 1,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차나 자주포 타고 다닐 때 우린 소 달구지 타고 그쵸. 다녔어요. 그리고 막말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해도 우리나라보다 100년이 앞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건 독일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우리가 라인메탈을 누르고 한화가 AS21이라고 하는 레드백 장갑차가 선정이 돼버렸어요. 네. 일단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2년에 폴란드로 하여금 레오파르트 전차가 또 K2 전차에게 고배를 마시게 되죠. 맞죠. 그리고 또 금년 3월, 그러니까 정확하게 3월 2일까지 최종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독일의 티센크루프사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다행히도 우리가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원팀을 이루었긴 했는데 저도 꼭 수주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독일이 사활을 걸고 이거는 독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 왜냐하면 이번까지 지면은 진짜 코가 그러면 납작해지네. 진짜 코가 납작해지죠. 독일 입장에서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건데 독일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독일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또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뭐 잠수함 잘 만든다고 하는데 디젤 잠수함은 원조가 원래 독일입니다. 전 세계 넘버1은 독일이에요. 근데 독일의 디젤 잠수함을 우리가 도입해서 우리가 운영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독일보다 더 잘 만든다고 하는데 네. 독일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안 좋죠. 원조놀이인데. 어쨌든 지금 독일의 우리의 K방산에 대한 견제와 질투, 시기 독일이 재작년 국방 예산이 90조였어요. 그리고 작년 130조. 올해는 일반 회계와 특별 기금 회계까지 총 합쳐서 170조 원. 거의 우리의 3배. 우리나라 올해 2026년 네. 역대급 슈퍼회사를 편성한다고 해서 정부 세출 예산의 약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66조 원 규모로 편성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2배 내지 3배 정도 독일이 국방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는 정말 이제 이를 갈았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방위 산업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죠. 그렇죠. 근데 독일은 어떻습니까? 제조업 제조업에 있어서 명품 강국이죠. 명품 강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독일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압도적인 가성비나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어떤 납기 준수 능력 이거는 충분히 추월당할 수 있는 경쟁력이에요. 독일이 맘만 먹으면 이건 추월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K방산의 지금 현재의 경쟁력은 짧게는 1년에서 2년, 길게 잡아야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저는 바라보지 않고 못한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네. 그 이후에 우리의
일종의 방산의 DNA나 네. 우리의 체질을 개선해서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무기를 갖고 전 세계 방산 수출 세일즈 마케팅을 해 나가야 될 것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시급해 보입니다. 아직까지의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건 약간 오리지널 무기 쪽이잖아요. 뭐 자주포, 전차, 앞으로 이제 재배치될 것들은 뭐 드론이나 AI나 이런 첨단 무기 시스템일 텐데 그쪽에서는 별로 강점이 없나요, 저희가? 좀 아직 갈 길은 멀어요. 대한민국의 드론 기술이 미국과 견주어 보면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한 7, 8년 전에 미국의 고등학교 한 학생이 진짜 시중 월마트에서 구입 가능한 10수만 원대 드론, 쿼드콥터형의 4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드론에 권총을 매달아서 리모트로 격발 시험을 하는 것을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드론봇 전투단이라고 해서 네. 우리 육군이 지금 야심차게 하고 있는데 네. 드론봇 전투단에서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거기다가 소총 달고 해서 드론에다가 지금 미국의 고등학교 한 학생이 7, 8년 전에 하던 걸 지금 우리 육군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육군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는데 전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네. 데 좀 속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박차를 가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현대전 드론은 거의 무시무시하잖아요. 자폭도 있고 이번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보면 수중 드론도 성공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잠수함도 터지고 있고요. 외신 기자들을 통해서도 우크라이나 현지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에는 2,500만이었는데 지금 2,000만이 채 안 된대요. 인구가요? 네. 네. 근데 이제 병사들이 나이가 48세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평균 연령이 80% 이상이 드론에 의지한 전투를 한대요. 그러니까 드론이 없으면 전투를 수행 불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지난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간 400만 대에서 450만 대 드론을 조달하겠다. 네. 근데 지난해 전반기까지 150만 대밖에 조달을 못했대요. 그래서 턱없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드론이 중국산 DJI랍니다. DJI는 1년에 약 2천만 대 내외의 드론을 생산합니다. 우리나라 드론 시장을 전체를 다 해도 20만 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DJI 한 기업에 불과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드론 산업의 규모가. 근데 자기네들이 DJI를 쓸 수가 없대요.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저도 처음 들었어요. 우크라 정보당국이 최근에 발견한 사실인데 네. 아직은 자기들도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데 중국산 드론을 사용할 수 없답니다. 왜냐? 왜요? 중국산 드론의 그 내부 부품에 자폭 기능이 탑재돼 있대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시한폭탄처럼 아 정말요? 그러면 중국산 드론을 도입해서 우크라이나 병역 내 기지에 보관하고 있으면 일정 시간이나 또는 원격으로 조종해서 터트려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대요, 그런 일들이?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의심이 우크라 된다. 정보 당국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폭 드론이라고 하면 자폭용 드론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적 요인 암살이나 또는 적 전차나 적 기지를 향해서 자폭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이 아니라 이건 쉽게 얘기하면 시한폭탄이 내장된 자폭 드론인 거죠. 근데 이거 진짜 민감하긴 하네요. 왜냐하면 민수용 부품에 그런 예를 들어서 산업 스파이나 뭐 중간에 누가 꼈던지 개조를 할 때 뭐 스파이가 와서 그렇게 했다든지. 우리나라의 드론 회사가 한 5천 개 정도 되거든요. 많네요, 그래도. 근데 1년에 한 3분의 1이 없어져요. 아. 그리고 3분의 1은 거의 유령 회사예요. 가보면 그냥 간판만 있고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또 나머지 운영되는 드론 회사를 가면 간의 수공업 방식이에요. 그냥 사람들 옹기종기 앉아갖고 여기서 작업장에서 드론을 조립하고 있어요. 기술 회사가 핵심 아니네요. 부품은 다 중국에서 수입해서. 우리나라의 드론의 핵심 부품이나 구성품 90% 이상이 다 중국에 잠식돼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것도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데 작년에 모 드론 회사를 가서 중국산 드론 부품 이렇게 많이 쓰면 되냐 그랬더니 그 지적을 받으신 대표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네. 교수님 혹시 알고는 얘기하시는 거냐고. 제가 뭘 모르냐 그랬더니 대부분 우리나라 드론 회사들이 거의 100% 드론 부품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네. 그걸 알고 있다. 네. 근데 그거를 안 쓸 수가 없대요. 왜냐? 거의 무상으로 제공해 준대요. 중국 정부가. 그 부품을요? 네. 아 정말요? 근데 어떻게 안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뭐 선택하고 말 거가 없네요. 근데 이제 중국산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가격도 저렴한데 요즘엔 품질도 굉장히 성능도 좋아졌어요. 중국산이 좋아요. 근데 군사용 드론에 중국산을 쓰면 백도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보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은 작년 12월 달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드론 도미넌스 정책을 발표합니다. 뭔가 더 추가적으로 되는 건가요? 지금도 뭐 국방수권법에 따라서 20% 이상은 중국 거를 못 쓰게 돼 있잖아요. 딱 중국이라고는 안 돼 있어요. 중국, 러시아, 저쪽인가? 이란, 북한 등이라고 돼 있는데 20% 허용해 주는 건 뭐냐? 네. 배럴이란 모터예요. 그런데 이제 왜 문제냐? 결국 이제 100%로 했어요. 중국산 모터랑 배터리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100%다 중국산 배제. 자, 근데 우리나라가 군사용에 중국산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 한미 군사동맹 있잖아요. 한미 연합 군사훈련 해야 되는데 네. 연합 군사훈련, 연합작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미군이 안 하죠.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산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지금 서명을 했는데. 그리고 일단 우리 시장은 미국이 중국산인데요? 다행히 네. 예외로 해준 국가들이 있어요. 파이브 아이즈에 있는 5국가랑 거기다 플러스 1, 한국을 포함시켜줬어요. 한국은 예외로 한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되냐? 철저하게 군사용 드론에는 중국산을 배제할 수밖에 없죠. 그런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는 지금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잘 몰라요. 국방부도 계속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미래에는 전쟁의 양상이 좀 어떻게 바뀌나요? 최근에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 ADD 그리고 현대로템 등 국내 굴지의 방산 대기업들이 엑소슈트, 근력 증강 수트라는 걸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한 5년 전에 직접 그 개발 부서에 가서 착용도 해봤고 시범도 해봤어요. 아이언맨 같은 거예요?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엑소수트라고 하는 근력 증강 수트를 입고서 네. 외계인들과 전투를 벌여요. 음.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방산 기업들도 한 5년 전에 개발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개발했으면 빨리 보급해서 쓰면 되지. 네. 왜 안 쓰고 있을까요? 질문. 너무 비싸다. 땡. 양산이 안 된다. 땡. 실제로 써보니까 너무 약하더라, 내구성이. 그러니까는 방탄 헬멧도 7.62mm나 또는 철갑탄을 쏘면 이게 관통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방탄 헬멧을 쓰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방탄 헬멧을 더 단단하게 만들면 되죠. 그럼 너무 무겁지 않을까요? 그럼 무거워지잖아요. 네. 1.2에서 1.5kg가 초과되면 경추 디스크가 걸립니다. 전술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량화, 가벼워야 돼요. 사실 과거에 방산 비리하면 뭐가 있을까 떠올려 보시면 뚫리는 방탄복이 있었어요. 네. 국방부에서 우리 군 장병들이 착용하는 방탄복을 놓고서 앞에서 사격을 쐈어. 했는데 네. 이게 뚫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대로 관통이 됐어요. 음. 그래서 이게 막 저녁 8시, 9시 뉴스에 나오면서 이슈가 됐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 안 뚫렸으면 제가 비리라고 그래요. 그게 뚫렸으니까 비리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방탄복에 네. AK-47 소총에 철갑탄을 놓고서 바로 앞에서 쏜 거예요. 이거는요 미군들이 쓰고 있는 방탄복도 AK-47에 철갑탄을 놓고 쏘면 그대로 뚫려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네. 방탄복이 훨씬 더 방어력이 뛰어나면 좋지만 전술적인 행동인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네. 가장 이상적인 수준의 그러한 설계를 한 거예요. 자, 엑소수트와 같은 근력 중강 수트를 만들었어요. 핵심은 배럴입니다. 배럴이 오래가야 문제 되는군요. 때문에 네. 전력화가 안 되고 있어요. 아, 등에 배터리를 짊어 다니는데요. 그렇죠. 이 배터리 무게가 가장 무거워요. 그리고 배터리의 면적이 가장 커서 피탄 우려가 커요. 이거 오히려 돌아다니는 표적판이야. 배터리 맞추면 폭발하니까. 그러네요. 그럼 배터리를 경량화하니까 이게 운영 시간이 줄어들어요. 금방 꺼져. 배터리 때문에. 네. 근데 배터리를 경량화하고 소형화하는 게 이게 지금 한 몇 년째 이 극복되지가 않고 있어요. 기술적 난제로. 엑소수트 근력 중강 수트는 이미 구동 기술과 센서 기술은 완벽하게 구현이 됐는데 배터리 기술 때문에 지금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죠. 진짜 이거 뜬구름 잡는 얘기라 네. 진짜 괜찮아요. 바뀌는 지금 내가 전혀 SF 모르니까요. 공상과학성 얘기 많이 하지 말라고 방위산업엔 그거 전혀 도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최근에 인명 중시 사상의 대두. 과거에 우리가 전쟁을 보면 병사 한 명의 목숨이 다수를 위해서 당연히 희생되는 걸 강요받았어요. 그게 되게 당연하게 느껴졌죠. 그게 너무나 당연하던 네.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군 병사 한 명이 해외에 파병 갔다가 병사가 사망하면요. 미국 본토 내 반전 여론과 시위, 그다음에 대통령이 막 카메라 앞에서 대국민 사과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병사 한 명의 목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건 비단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의 규모가 작아져요. 그래서 작지만 강한 군대를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첨단 기술 강군으로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첨단 기술들을 접목하는데 가장 위험한 임무 중에 하나가 폭발물을 탐지해서 폭발물을 제거하는 임무가 있어요. 지금은 사람이 안 합니다. 로봇을 통해서 폭발물이 숨겨져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건물에
이 로봇을 들여보내서 네. 폭발물을 탐지하고 오. 집게발을 달고 폭발물을 직접 제거까지 합니다. 아, 눌러서 폭발시켜버려요? 눌러서 폭파하는 경우도 있고 뇌관을 제거하거나 그렇게 해서 정교하게 수거하는 가능해요? 경우로 그렇게 정교하게 지금 하고 있죠. 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험한 임무나 또는 위험한 작전도 이제는 사람을 대신해서 기계, 로봇이 하고 있다. 드론도 최근에 좀 달라지고 있어요. 드론에 라이다라고 하는 자율주행 기능을 부여하고 AI 기능 알고리즘을 탑재해서 이제 드론이 처음 가는 지형이나 또는 처음 들어가는 건물에 스스로 입구를 찾고 자기가 스스로 임무 판단합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움직이는군요. 이제 목표를 그렇죠. 향해서. 가령 이스라엘 국방군이 하마스 고위 간부를 경고한 지하 동굴에 숨어져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AI 라이다 기능을 탑재한 드론을 들여보내요. 그럼 드론이 알아서 표적을 찾고 표적을 식별해서 공격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약간 충격적이게도 최근에 이스라엘 정부 당국이 공개를 했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AI를 탑재한 지휘 결심 체계를 통해서 군사작전에 활용했다라고 하는 실제 사례를 발표를 합니다. 그게 이제 라벤더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 라벤더 시스템은 말 그대로 AI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지휘관에게 지휘 결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보조 장치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가령 하마스 무장대원을 1명을 살상하기 위해서는 이 라벤더 시스템은 10명 내지 15명의 민간인 사망자를 허용하고 있어요. 아, 그럼 10명에서 15명까지는 그 기계 판단 하에 그 작전을 수행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네, 민간인 부수 피해를 허용하고 있는 거죠. 불가피한 거죠. 가령 하마스 무장대원 1명이 아니라 하마스 고위 간부 1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라벤더 시스템은 민간인 부수 피해를 최대 100명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윤리적 비난을 받았죠. 근데 이제 조금 더 기술이 진일보되면 이제 우리가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양자 기술이 있어요. 그 양자 기술이 그 AI 라벤더 시스템에 접목된다면 전장의 복잡 다양한 그런 전장 그 요소들을 실시간 분석을 통해서 민간인 부수 피해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겠죠. 정확하게 표적만 제거할 수 있겠죠. 아, 줄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 진보라고 하는 측면이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부작용이나 부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AGI가 그러면은 개발이 되면 오히려 군사 피해는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것도 또 다른 네. 세계전의 양상이네요. 네. 그러면 이런 세계전의 양상에서 한국 방사는 정말 많이 뒤쳐져 있으니까 지원을 또 많이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네. 앞으로는 기반 전력 체계라고 하는 재래식 무기 위주에서 벗어나서 네. 이제는 첨단 미래 지향형 무기 체계, AI나 드론, 로봇 등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육성, 그리고 실제로 우리 방산 기업들이나 정부도 이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방산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2, 3년 안에 이런 우리의 가성비 시대는 사실 장밋빛 미래는 끝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포텐셜이 있는 분야들이 있을까요? 주식은 아무도 모르죠. 저는 이제 주식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안 좋은데 왜 많이 저는 잃으셨어요? 20년 전에 이제 주식을 그만두고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합니다. 방산 전문가신데 왜? 그래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더라면 정말 누구보다 투자를 잘했을 텐데. 그때 사실 아는 거에만 다 투자해 놓으셨어도. 그 얘기를 하면 정말 많이 힘든. 지금 방산주가 이렇게 많이 오른 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LRG 넥스원 등 방산 4개사, 이제 카이를 포함해서 이 4개사의 수주 잔고가 지금 103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라는 거는 계약은 수주했지만 아직 물량을 납품 안 해서 아직 납품 대금을 받지 않은 돈만 103조.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앞으로 수주해야 될 거. 신규 수주 건데. 금년 상반기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자면 1년에서 2년, 2년에서 3년까지는 방산주에 대한 투자는 좀 공격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단기로부터 중기, 장기로 접근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로부터 장기로 갈수록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하셔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원론적인 얘기니까 그건 누가 몰라서 얘기해 이럴 수 있는데, 근데 2026년 올 한 해에 가장 주목해야 될 K방산을 꼽자면 저는 K해양방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해양방산이요? 네, 우리나라 해양방산의 양대축은 HD 현대중업과 하나오션인데요. 이 두 회사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 방산이라고 하면 마스가 프로젝트를 좀 겨냥을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조선업 강국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 조선업의 경쟁력이 그대로 해양 방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마스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최근에 또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으면서 특수 대형 쇄빙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되고 있다라는 게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북극 항로가 거의 다 얼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북극 항로가 이제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극 항로를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 정작 미국은 대형 수송선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노르웨이 등 전 세계 몇 개 국가만이 이러한 대형 특수쇄빙선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대형 특수쇄빙선은 크기도 커야 되고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자로를 탑재를 해야 돼요. 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SMR에 대한 소형 원자로 기술도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배를 만드는 데도 또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우린 모든 게 가능한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해양 방산 또는 조선업의 주요 협력 파트너 국가로서 우리를 선정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1호 방위 사업학 박사 최길 교수님과 함께 K방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럼프의 그 정치적 수사라는 레토릭을 보면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가리켜서 레짐 체인지라는 영어를 공식적으로 카메라에 나중에 그러잖아. 내가 했잖아, 레짐 체인지. 했잖아. 근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그때도 조만간 임박했다. 네, 그런 걸 볼 수 있었고 이란에 대해서는 뭐 어제도 전화 와서 뭐 당장 전쟁 날 것처럼 얘기해서 부모님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안 합니다. 네. 당장 한다는 그런 정확한 시그널이 아직 안 나왔어요.